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자, 오늘은 허난설원의 규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규원가. 제목 하시면 규방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상을 지금 원망을 한다는 게 주된 정서입니다. 규방은 여자가 거처하는 그러한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상을 원망한다. 이게 주된 정서와 태도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조선시대 여성들의 한탄, 그렇죠? 원망, 그렇죠? 원망, 규방 가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고요. 전문이 수능특강에 실렸습니다. 허난설원은 조선 중기 시인이자 허균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초이고요. 천재 시인이자 아주 그 재주가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27세로 젊은 나이에 요조라고, 그렇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내용 가시겠습니다. 젊었던 시절, 처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기승전결에서 이제 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젊은 시절을 이제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가 되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무척 뭐한다? 한탄한다. 한탄의 정서가 된다는 거. 또 과거 해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요. 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는 거죠. 과거 해석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이제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젊었었는데 하마는 벌써 어이 다 늙었냐.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이제 세월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에 대한 어떤 한탄, 늙어가는 거에 대한 한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엊그제는 젊은 날이 지나가 버렸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가 바로 엊그제라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죠. 수능특강에 이 엊그제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뭡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더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시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엊그제는 젊었지만 그 날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엊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갑자기 세월이 휙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깝게 느껴지는 게 부사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이 빠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젊은 날이 지나가 버리고 인생 무상, 허망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정서가 만약에 시험이 출제된다 그러면 인생 무상, 안타까움, 한탄 이러한 정서를 알아두시고요. 이것과 관련 깊은 뭐 시조가 나올 수 있거나 뭐 현대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탁이라는 시인의, 그렇죠? 탈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늙음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요. 자, 소년행락. 자, 소년행락이라는 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누리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말해봤자 속절이 없다, 이거요. 소용이 없다, 쓸데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즐거웠지만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해봤자 뭐 지금은 쓸모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늙어서, 이제는 늙었죠, 현재는. 서럽다, 서론이라는 것은 이제 서럽다는 건데, 그런 말을 하자 하니 목이 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면서, 시적 화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서러워하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부생 모육이다. 부생. 아버지가 길러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시고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신다. 이 말은 이제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신고라는 거는 몹시 고생했다. 매우 고생을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이내 몸, 그렇죠? 시적 화자죠. 이내 몸을 길러내실제, 그렇죠? 시적 화자예요. 공호배필이라는 건요, 이 고귀한 사람과 짝을 맺는 겁니다. 즉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당시의 로망입니다. 여인의 로망, 그렇죠? 화자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지도 않았다 내가. 하지만 최소한 군자호구를 원했다. 군자호구는 이 군자의 조군 짝,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덕망 있는 그런 남편을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삼생의 원업이라는 건요, 이 원망스러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규원가의 원자도 있고, 그렇죠? 원이 중요한 단어예요. 삼생의 원업이다. 월하의 연본으로. 이 말은요, 삼생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생은 인간의 모든 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하라는 것은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입니다. 그래서 월하 빙인이 맺어준 인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하 노인과 빙상인이거든요. 월하 노인과 빙상인, 즉 다시 말하면 중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배경은 뭐 밑에 있습니다만 중국 당나라의 위고라는 사람이
달밤에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창내 아내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 데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월화의 연분이 나오면 천생연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생의 원업이 월화의 연분으로 해서 이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운이라는 운명인 거 운명이라는 외적 요인을 중시하는 시적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겁니다. 외적 요인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전생으로부터 후생으로 이어지는 이 삼생 이 연분을 이어준다고 알려져 있는 이 월화 노인 등에서 어때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배경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는 자신이 아닌 운명 때문에 그렇죠? 운명이라는 자신이 아닌 운명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장안유협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장안유협 그러니까 군자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공우배필 바라지도 않았지만 군자오고는 원했다는 걸 봐서 근데 이제 그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화자의 운명론적 태도가 이제 확실히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삼생의 원업부터 꿈같이 만나이셔까지요. 그래서 장안의 유협 경박자라는 뜻은요. 풍류를 즐기고 행동이 가벼워요. 가벼울 경자니까. 그래서 이 장안에 호탕하면서 경박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날라리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남편이라고 하면서 여인을 외롭게 만들고 늘 놀러 다니는 그런 남자의 모습. 예, 그런 모습. 실제 그 헌한설원의 남편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성립인가요? 남편 이름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 헌한설원에게 잘 해주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과거에도 급제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이렇게 호탕하게 놀아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의 용심. 그러니까 당시의 용심이라는 건요, 이제 그 당시의 용심. 이 당시에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얼음 디디는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직유, 비유. 화자의 자신의 마음가짐이 정말 조심스러웠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마음의 정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3528. 그러니까 15, 16세 겨우 지나서 천년여질 절로이니.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이제 여기 나온 거고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되었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여질이라는 건요. 이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 얼굴, 이 태도로, 이 모습,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는데 연광은 이제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 훌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요.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다시 많을 따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아서인 거죠. 여기서도 세월이 훌훌 지난다는 표현 속에서 어떻습니까? 세월의 무상감, 즉 허망감, 공허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서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실까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월이 복 지나듯. 자, 배월이라는 건요. 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배할 때 배. 배 시로리를 얘기하면 시로리. 북은 그 배틀 있죠. 배틀에 딸린 부속품입니다. 이 방추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휙 지나가듯이 이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걸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설빈화안 어디 가고 면목 가증되었느냐 뭐 이런 식인데요. 자, 젊은 시절에 아름답던 그렇죠? 자신의 외모가 사라져서 씁쓸해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시어가 바로 어디입니다. 이 어디. 아셨죠? 이 어디라는 단어도 부사어죠.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름다웠던 외모가 어때요? 사라지고 많은 그 현실을 좀 씁쓸해하는 그 표현을 강조하는 시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날이 돌아오지 않는 인생 부상, 그렇죠? 이런 거. 설빈 화환이라는 건요, 고운 머리와 아름다운 얼굴, 화자의 과거의 모습인 거죠. 면목 가증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내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다. 즉 화자의 현재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늙어버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당시에 뭐 20대이긴 합니다만 그 조선 시대에서는 뭐 지금하고 다르죠, 나이의 그 생각이. 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뵐소냐. 괴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서리법을 써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참으로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랴. 이렇게 서리법이 됐죠. 대꾸와 서리. 그래서 아름다움과 젊음을 잃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서리법이 들어있고요. 화자의 운명론적인 체념적 태도가 이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자책, 스스로 자기를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소냐 하면서 님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화자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이죠. 이건 내적 요인. 운명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외모라는 자질에서 찾고 있으니까 이건 내적 요인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에 해당되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님을 원망합니다. 원망. 그래서 외로운 밤을 보내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님에 대한 원망과 서글픔, 또 남편에 대한 이 원망, 화자의 애달픈 심정, 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를 한탄하는 정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335 야유원. 자,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335 몰려서 야유원 그 기생집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 기생이죠, 기생. 새로운 그 기생이 생겨났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새로운 기생을 만나러 이제 다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야유원은 이제 당시에 남봉꾼이나 한량들이 노는 곳이고요. 기생 술집입니다. 예.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버려서, 그렇죠?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백마금편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왔는데요. 흰말과 금채찍이고요. 화려하게 꾸민 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내의 호사스러운 행장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차려입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님의 행방을 짐작하기 어려워서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 이 부사어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걸 한탄하는 시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죠. 또 한탄한다.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는 강조하는 시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또 규방에서 홀로 지내는 독수공방하는 그 외로움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생집만 들락이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에 대한 뭐가 담겨 있어요? 원망이 담겨 있는 거다. 원망. 그러니까 집을 나간 뒤 소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원근. 자, 멀고 가까운 곳을 모르니 한 곳을 모른단 말이에요.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을 끝쳤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 즉 서리법이라는 얘기인데요.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지 뭐 이런 얘기죠. 좀처럼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뭐야? 강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12대. 하루를 갖다 12대로 이제 길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루라고 하면 될 텐데 12대다 하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길기도 길다. 30날, 한 달 하면 되는데 30날 보잖아요. 지리하다, 지루하다. 그만큼 지루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기 어려움을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느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거고요. 계절의 변화, 그렇죠? 계절의 변화.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묘를 묘사해서 화자의 외로움이 어때요? 시간을 경과하며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머무는 창밖의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질 정도로 해가 지났지만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는 변치 않고 있으면 어떻게 대조죠, 대조. 그렇죠? 화자의 외로움이 오랜 시간 속에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동동에 보면요.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왜 나는 홀로 지내느냐 하면서 이런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표현에서 이제 유사하다는 겁니다. 냇물은 이렇게 얼고 녹고 하는데 내 몸은 항상 외롭다. 이러한 대조적인 표현. 자, 이 부분과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또 4월 안이 잊어 오시는데 꾀꼬리 새는 오는데 무엇 하려고 녹사님은 왜 나를 잊으셨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꾀꼬리 새와 녹사님이 지금 어때 대조가 되고 있죠. 화자의 애처로움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동동에서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이걸 오늘 비교해서 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취는 섞어치니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체는이라는 건요. 자체는 여기 자체는 그다음 구준비는요. 남편을 그리워하며 홀로 있는 화자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배경으로서 화자의 쓸쓸하고 답답한 감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삼춘 화류 호시절 경물이 시름없다. 이 말은요. 이 경물은 아름다운 경치, 시름없다는 아무 생각이 없다. 봄날의 좋은 계절도 모를 만큼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이 묻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장면 기억하시고요. 가을 달밤에 들고 실솔이 상에서 울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침상에서 우는 귀뚜라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그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이입된 감정이입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귀뚜라미에 기난숨 떨어진 눈물 속절없이 햄만 생각다. 햄이라는 건 걱정스러운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전에 가겠습니다. 기승전결의 전이에요. 마음을 달래고자 노래를 해보지만 외로움이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검은 고를 타고 외로움, 그렇죠? 그리움을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스스로. 자, 아마도 이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도로여 돌이켜 풀어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찌하리.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을 빚게 한 자. 자, 녹기금이라는 건요. 이 한나라 때 그 사마상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던 검은고인데요. 이 푸른 색깔의 검은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상여가 오기 여부를 지어가지고 양왕에게 당시 왕에게 바쳤는데 이 양왕이 기뻐해서 직접 이 사람에게 하사했다는 아주 명금입니다. 아주 유명한 악기예요. 병년아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그 시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외로운 심정, 쓸쓸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녹기금을 통해서 달래는 거죠. 이제 악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소상야후의 대소리 섞도는 듯, 섞어 도는 듯 이런 뜻인데요. 소상이라는 건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그 호남성 동종호라는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쪽을 흐르는 소수란 물과 상수란 말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팔경이라고 해서 아주 멋진 경치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데요. 이 소상야후는 중국의 아름다운 강인 소상강에 밤비 내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상야후가 나오면 이 강에 내리는 밤비 소리다, 이렇게 구슬픈 소리다,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심정을 더욱더 어떤 애달픈 심정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요.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인 듯. 자, 이 화표 천년이라는 건요. 화표라는 건 일단 무덤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을 화표라고 해요. 그래서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기금에 울리는 소리를 소상야후의 대소리와 천년의 벼락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를 울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 음악 소리. 그걸 갖다가 소상야후의 대소리와 천년의 벼락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악기 소리를요. 그래서 이 우인법은 그래서 운다는 표현에서 우인법이에요. 예, 벼락이 운다. 벼락은 여기 나왔습니다만 천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주석 위에서 천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그 애달프겠습니까? 그죠? 그 학이 울고 있는 듯한 그런 소리가 바로 이 악기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의인법. 자, 옥수에 타는 수단. 자, 옥수, 섬섬옥수인데요. 이 섬섬옥수는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 화자의 솜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건 솜씨예요, 솜씨. 옛소리, 옛 가락이 있다마는, 그죠? 예, 뛰어난 가락이죠. 부용장, 연꽃을 그리거나 수놓은 휘장을 이제 부용장이라고 하는데요. 적막하다. 중요한 건 적막하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적막한데 누구기에 이거를 들릴 수 있겠냐?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금으로, 아무리 명음악을 연주해 본들 적막하기만 한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간장, 애간장이 타겠죠. 국어간장을 타겠죠. 그래서 굽이굽이 끊어졌다.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수공방의 이 외로움, 이거를 검은고로 겨우 달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정서는 한탄이에요. 한탄. 자,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결. 돌아오지 않는 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이제 비관합니다. 비관하네요. 그래서 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을 한탄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 한탄, 또 님에 대한 원망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차라리 잠을 들어. 우리 보통 고전에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정철의 시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항상 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꿈에나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꿈, 그렇죠? 예, 안타깝죠. 오지 않는 남편을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차라리라는 요 부사어는 현실에서 임을 만날 수 없으니까 체념하는 겁니다. 체념, 그렇죠? 예. 그래서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미 만날 수 없다는 이 화자의 체념, 비관하는 거죠. 그래서 규방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잎이 떨어지고 짐승이 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바람에 떨어진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즉 벌레를 통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자의 님 사이를 뭐한다? 방해하잖아요. 방해물 역할, 그렇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 어떻게 해요?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방해물, 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과 방해물, 우리 고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물, 그쵸? 예, 그런 거를 잘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자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 그 전전반칙이라는 한자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런 고사성어 연결해서 아시면 좋겠고요. 잘못된 판단을 내려 귀인 오류를 범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수능특강에 나온 거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악구전에 바람이 떨어진다, 짐승이 운다, 이게 언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자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이미 오는 소리씩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소리, 짐승 소리, 나뭇잎 소리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깨운다고 원망하는 투로 지금 말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한 귀인 오류죠. 귀인 오류. 그러니까 귀인이라는 건 개인이 스스로에게 사태를 납득시키고자 가동하는 심적 기제라고 나왔고요. 원인을 파악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는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을 어떻습니까? 이 원망의 대상이 지금 엉뚱한 데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천상의 견우 직녀. 천상의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 은하수 막혔다. 이 은하수가 바로 뭐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렇죠? 장애물. 그렇지만 7월 칠석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님은 왜 가신 후는 무슨 약수가 가르길래 비교하는 거죠. 비교, 대조. 그렇죠? 약수는 바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약수는 실제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이라고 합니다. 전설. 그래서 길이가 막 3,000이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해서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과 하자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이자 장애물이고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이 바로 약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님 가신 뒤에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에 외적 요인이죠. 이것은 외적 요인. 그렇죠? 외적 요인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이 장애물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원망하는 말투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졌다. 그러니까 화자와 남편의 관계가 이제 대조되는 경우죠. 어떤 면에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와 그렇죠? 남편에 대한 원망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 주인공과 오랜 기간 님과 만나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대조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떤 비극성, 슬픔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 대조를 통해서요. 자, 난간에 비껴서서 님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란 건요. 풀립 이슬인데 화자의 눈물을 읊어오는 저녁 구름이고요. 님에 대한 어떤 연정, 그런 그리움의 그런 상징적인 배경의 상징어입니다. 지나갈 때 중님 푸른 곳의 새소리 더욱 서럽다.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화자의 외롭고 쓸쓸함을 새소리에 감정이입된 그런 객관적 상가물입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려니와 박명한 홍한. 자, 박명한 홍한이라는 건요. 복이 없는 화자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 같으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있죠. 이 박명이라는 거는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는 얘기고요. 홍한은 붉은 얼굴입니다.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루는 말이고요. 보통 그냥 여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명한 홍하냐 나 같으니 또 있을까 해서 이별이라는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 내적 연으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적이 아니에요.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수에 지금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운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 꼭 구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님의 지위, 이님 때문에 님 까닭으로 살똥말똥하여 살듯 말듯 하여라.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뭐다? 원망. 그래서 제목이 뭐다? 규원가입니다. 규원가.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의 원망의 정서가 강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남편에 대한 강한 그리움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길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핵심 정리를 좀 또 있습니다. 길게요. 꼭 그 강의도 연결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